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제품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4조 원에 달하는 담수 복합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카타르 전체 전력량의 16%를 생산하는 초대형 발전 사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내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예년보다 큰 폭의 쇄신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파격적인 내각 인선을 끝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무역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3대 수입국을 상대로 선전포고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입니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썼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기존 100%에서 110%, 반도체는 50%에서 55%로 오릅니다.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배경입니다. 대선 기간 자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 등 경제적 이유로 관세 필요성을 주장했던 트럼프가 이번엔 경제가 아닌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관세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즉각 반박했는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제품 생산지 다각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는 1%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최고 1,407.2원까지 올랐다 9원 내린 1,398.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이 환율은 경제의 혈압과 같습니다. 이제 고환율 1,400원이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주한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중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관세 부과나 국채 발행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고 이는 또다시 미 국채 금리를 자극하고 달러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 정도 1,400 약간 높은 정도, 그 오르락 내리락을 당분간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트럼프의 정책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 한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크게 오르가 내릴 그런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 대선을 전후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어도 과거와 다른 경제 체질을 감안할 때 당장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고환율이 지속되고 환율 변동성이 심화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10월 국내 공급 물가가 환율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고 환율이 급등한 이달부터는 상승폭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시장에서 민간 차원의 방파제로 여겨지는 순 대외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3분기 말 기준 9,778억 달러에 달했지만 외환 보유고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되게 높고 이러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고, 전반적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돼서 이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채산성이 악화되고 또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트럼프 일기에 미중 무역 분쟁 심화기였던 지난 2019년 달러가 0.5% 강세, 위안화가 1.9% 약세를 보이는 동안 원화는 4.4% 절하되며 높은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빠르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환율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입 기업에 대한 어떤 환위험 관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외화 부채에 대한 어떤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다변화한다든지 또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든지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자칫 높은 환율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번까지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삼성물산과 국내 공기업, 금융회사가 참여한 팀 코리아가 카타르에서 5조 원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단순 시공이 아닌 지분을 가진 사업 주체로 참여하면서 운영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18km 떨어진 라스 아부 폰타스.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카인드와 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팀 코리아는 이곳에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2.4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와 하루 50만 톤 규모의 물을 생산하는 담수 플랜트를 수주한 겁니다. 총 사업비만 5조 2천억 원에 달해 올해 국내 기업이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이 2029년까지 공사를 마치면 지분을 투자한 카인드 등이 25년 동안 운영하며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단순 도급 위주로 계약을 따내던 과거와는 달리 사업주로 참여해 사업을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담수 발전 플랜트의 핵심 지역인 이런 중동 지역에 해외 건설, 설계, 한국 기자재가 포함된 이제 구매, 그다음에 이제 시공, EPC라고 저희가 총칭하는데, 이런 EPC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지원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한다는 데 이제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주로 박리담의 형식으로 일감을 따내기 급급했던 국내 건설업계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카인드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대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 기업이 진행한 동남아 공항 사업에서 지분율에 따른 성과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이 높으면 기자재 등 동반 수출이 가능했지만 반대로 낮을 때는 설계 단계부터 수주가 끊겼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수주액 100억 달러 달성을 해외 건설 분야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오늘부터 네이버 멤버십을 구독하면 넷플릭스를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멤버십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건데 바로 내년 1분기 출시를 앞둔 새로운 쇼핑 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부터 이제 바로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면은 넷플릭스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단독 상품보다 더 저렴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월 구독료는 4,900원, 연간 구독 시 월 3,900원인데 이걸 가입하면 5,500원짜리 넷플릭스 광고형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한 여러 혜택도 물론 이용할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혜택은 이용하지 않고 넷플릭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600원에서 1,600원 정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이용자들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네이버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커머스를 키우려는 네이버, OTT 2위인 티빙에 바짝 쫓기고 있는 넷플릭스, 두 기업 모두 윈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멤버십 고객들도 일부 넷플릭스로 유입될 테니까요. 기존의 네이버 멤버십을 사용할 경우 OTT 중에선 티빙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선 넷플릭스로 옮겨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네이버 멤버십으로 티빙을 이용하던 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대표적인 게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모바일이나 PC에서만 볼 수 있고 시청 항목도 오리지널이나 영화 등은 제외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넷플릭스의 경우 광고를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모바일이나 PC와 더불어 TV나 태블릿에서도 똑같이 시청할 수 있고요. 최신 오리지널 영화와 시리즈까지도 시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는 게 오히려 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 회원, 이 멤버십 회원이 얼마나 되길래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멤버십 회원을 늘리는 데 애를 쓰는 겁니까? 네, 네이버는 일단 자사 멤버십 회원 수는 아직까지는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달 멤버십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할 만큼 충성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발표한 멤버십 매출 등을 고려해서 현재 가입자가 1,0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네이버 멤버십 회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처럼 멤버십의 매력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 수익원인 커머스 사업의 대수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엔 커머스에 AI를 입혀서 AI 기반의 쇼핑 앱까지도 독립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이 독립적인 쇼핑 앱 출시를 앞두고 이 멤버십 회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이 비슷한 멤버십 서비스를 가진 이 쿠팡과 경쟁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지금 네이버 앱으로도 충분히 유입 효과를 보고 있는데 네. 굳이 독립적인 앱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이 특정 물품을 사려는 목적성이 강했던 기존 쇼핑 행태를 넘어서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앱을 켜기만 하면 필요한 물건을 AI가 알아서 찾아주는 쇼핑 행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새내기 예비 엄마라고 보면 맘카페나 책을 통해 필요한 구매 물품을 정리하고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그동안 구매를 해왔었죠. 독자적인 앱 출시 후엔 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AI가 네이버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출산용품들을 찾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는 쇼핑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와 배송 서비스까지도 내년 완전히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1일 열린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청사진이 공개되자 외국인 투자자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네이버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 결과 주가는 12%가량 상승해 20만 원 선 넘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핵심 수익원인 커머스 부문의 성장으로 업계에선 네이버가 다시 20%대 영업이익률 복귀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내년 네이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1%, 14.7% 늘어나 내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종부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는데요. 지난해엔 주택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집주인을 떨게 했던 종부세의 한파 기세가 크게 꺾인 바 있죠. 하지만 올해 주택종부세 고지 인원은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1인당 세액은 145만 원,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해 12만 원 더 늘었습니다.
2022년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 공제액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진 종부세 정상화 효과는 올해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수나 세액은 2022년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건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는 전국 평균 1.5% 올랐는데요. 특히 서울 3.3%, 경기 2.2% 등 수도권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며 이들 지역에서의 종부세 과세 인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수도권에 24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통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1주택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 8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 15% 넘게 늘었고 세액도 3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짓눌리자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고 보는 정부도 제도 개편을 고심 중인데요. 야당도 지난 5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아직까지 투자매매업 본인가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에 우리투자증권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되겠다며 사람들을 잔뜩 뽑아놨는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우리투자증권. 지난 8월 출범 당시 증권가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를 받았던 것과 달리 3분기 순이익은 60억 원, 누적 순이익은 90억 원에 그쳤습니다. 우리중금 때와 비교해 누적 순이익이 50%나 줄어든 겁니다. 신생 우리투자증권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업 확장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7월 말 투자 매매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 3분기 중 본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확인 결과 아직 본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인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배경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대주주인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투자매매업 인가의 경우 해당 증권사의 자격 요건뿐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금융당국 조사에서 우리금융그룹이 기관 중징계를 받으면 대주주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면서 우리증권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매매업 승인이 없으면 투자은행과 기업 공개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 확장을 예상하고 급히 충원한 인력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9월 30일 기준 우리증권의 총 직원 수는 442명으로 출범 전보다 153명이 늘었습니다. 연간 인건비 부담액은 138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92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식 매매 중개를 위한 자체 MTS 오픈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초기 3분기 내 모바일 주식 거래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는 연내 출시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수요 부진 속에 IT 부품 업계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성장에 가깝습니다. 이 같은 여파에 국내 부품 기업 주가도 하반기 들어 크게 내렸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IT 기기 교체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교체 주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데다
기대를 모았던 온디바이스 AI도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적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을 향한 관세 정책이 국내 부품 기업에게는 반사수혜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2020년 4,2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지난해 5,06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스마트폰 부품과 액정 디스플레이는 무역 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면서 높은 관세가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아이폰 부품의 경우 대규모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아이폰 액정의 20% 이상이 중국 BOE를 통해 생산되고 완제품 80%가 폭스콘을 통해 조립되는 등 애플은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애플 완제품 조립의 수혜는 인도가, 국내 부품 기업 중에서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우리 법률 환경은 AI 등 새로운 기술 출현, 국내외 경기의 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법률 시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상식도 단순한 행사를 넘어 법조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